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법보행이라는 겁니다. 법보행. 보행이죠, 보행. 걷는 거. 이를테면 걸음걸이의 어떤 이 고유한 특징, 뭐 이런 거 등등을 수사 기법에 활용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이 법보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보행 그러면 될 건데 거기다 왜 앞에 법자를 붙일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사건 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사와 사법기관의 그 연계되는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이제 통칭하는 말로 과학을 법과학, 그다음에 이제 보행도 법보행, 이게 앞에 법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음걸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런 걸음을 걷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음을 걸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음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법정에서 법보행, 즉 걸음걸이로 범인을 특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서 유죄를 주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굉장히 이 범죄학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이미 다 검거됐고 지나간 사건 사례를 여기서 뭐 리바이벌해서 얘기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론이 없는 실무도 없지만요, 또 실무가 전제되지 않는 이론은 그건 죽은 담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이론을 정립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은 실생활의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 등등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저장해 두었다가 유사 사건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입해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혹은 뭐 형사 사법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놔두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법보행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획을 이룬 사건이다. 금호강 살인 사건입니다. 아마 지명을 듣는 순간 바로 짐작하실 텐데요. 대구 금호강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23일 이즈음입니다. 4월 23일 11시 58분경에 대구 광역시 금호강 금호 제1교 둔치에서 남성이 죽음으로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죽은 남성을 부검을 했더니 피해자는 이 둔탁한 흉기, 둔탁한 둔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둔기는 뭐 망치라든지 몽키 스패너, 아니면 뭐 쇠절구공이, 이렇게 둔탁한 그런 물건들을 둔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둔기로 머리를 17회 이상 가격당해서 타살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둔기로 머리를 구타하는 경우는 그 범인이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이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17번 정도 이 머리를 강타했다? 이거는 뭐 확실히 이 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가져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쓰러진 피해자는 검정색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쓰러진 데 옆에
검정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이 사건 참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회사에서 지급한 빵과 우유가 썩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지급한 빵과 우유를 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다가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시신의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시신은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머리 쪽으로는 콘크리트 하수관이 있는데, 둔치 쪽이니까 하수관에 머리가 이렇게 기대어져 있었고, 거기에 하수관 쪽에 비산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혈흔도 이 낙하혈흔이라는 게 있고 비산혈흔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장르가 있지만요, 이제 쉽게 구분하면 이 낙하혈흔은 높은 데서 뚝뚝 떨어진 그 혈흔을 말합니다. 근데 비산혈흔은 흩뿌려진 그 범행 과정에서 튀면서 흩뿌려진 이거를 비산혈흔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비산혈흔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머리 쪽에 있는 콘크리트 하수관 쪽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가해자가, 범인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배수관 쪽으로 비산혈흔이 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공격했겠죠.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낮은 곳에서 비산혈흔이 발견됐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시신 같은 경우는 이마에 4군데, 왼쪽, 그 다음에 앞머리 등등의 한 서너 개 정도의 열창, 찢어진 상처, 그 다음에 이 뒤통수 머리 중앙에도 여기 찢어진, 아마 여기를 급습받은 거로 보입니다. 그 당시가 4월 23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기온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는 방어은이 전혀 없었어요. 방어은이 둔기로 14차례를 공격했는데, 그걸 막으려는 과정에서 손에 난 상처를 방어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방어은이 전혀 없었다? 면식범이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급습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다가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급습해 가지고 내 머리를 둔기로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못했다? 이거는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한 대 맞고 붓고 꼬라져 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마구 공격했기 때문에 막는 노력, 즉 방어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면식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면식범은 즉 말하면 피해자하고 아는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대구경찰청, 그다음에 이제 관할경찰서죠,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팀으로 구성된 수사반이 편성됩니다. 36명으로 수사반이 편성이 됐어요. 일단 수사팀이 구성이 되면 수사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수사 방향을 정하는데, 이때 이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현장의 참혹하고 잔인한 모습 등등으로 봐서 원한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의 수사 방향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숨져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가 먼저 밝혀져야지 그 사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범인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합니다. 속히 이 지문을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요. 지문을 이제 현장에서 뜨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사망한 사람이 입고 있던 작업복, 이 작업복을 좀 형사들이
주목했어요. 봤더니 이 가슴 쪽에 땡땡 공업사라는 상호가 붙어 있었어요. 공장 상호가. 조립 공장입니다. 조립. 뭘 조립하는 공장인데 무슨 공업사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들은 그 인근에 있는 그 공장으로 쫓아갔죠. 쫓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장에 다니다가 급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공장 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 중에 한 명인 윤모 씨가 4월 5일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한 다음에 4월 5일 날 퇴근을 한 다음에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면 지금 시신이 발견된 거는 4월 23일이니까요. 4월 5일 이후,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시신이 많이 부패됐던 걸로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윤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조회를 합니다, 경찰이. 이 사람은 4월 12일 날 경찰에 미귀가자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윤 씨의 큰 아버지야 사촌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요, 큰 아버지하고 사촌형이 그 윤 씨를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마지막 동선은 회사 측에서 볼 때는 4월 5일 날 퇴근하고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후 시간이 쭉 흐르다가 4월 12일 정도 돼가지고 큰아버지하고 사촌형이 경찰에다가 조카가 사라졌습니다 하고 미귀가자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경찰이 알아보니까 이 윤 씨는 4년 전에 이미 어머니가 사망을 했고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도 없는 외동입니다. 외동. 혼자예요.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그마저도 또 요 최근에는 치매 때문에 심신이 상실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윤 씨는 본인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아버지는 요양원 같은 데에서 있고 자기가 월급 받아서 그냥 보내주는 정도. 그러니까 세상에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혈혈단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마저도 4월 5일 날 없어졌는데 4월 12일 날 한참 지난 다음에 그나마 큰아버지가 또 사촌형이 신고가 됐던 겁니다. 이 조립 공장에서 야근조로, 밤일하는 야근조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나마도 이 5시에 끝나고 연장 근무를 꼭 신청을 했대요. 그거는 직원들이 다 싫어했답니다, 연장 근무하는 거를. 근데 이분은 아마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랬겠죠. 5시에 야근 근무가 끝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연장 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 하면 8시나 9시에 퇴근을 하는 게 이제 늘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4월 5일 날은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나 오늘 연장 근무 안 할 거야. 오늘은 그 5시 새벽 5시 딱 되면 난 퇴근을 해야 돼. 만날 사람이 있어. 이러고 그날은 연장 근무를 안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4월 5일 날. 그게 공장에서 이 사람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4월 5일 날, 4월 5일이 맞겠죠, 공장에서 말한 4월 5일 날 당일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수사합니다. 봤더니 05시 04분경 퇴근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공장을 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찍혀 있습니다. 당일날 착용한 옷도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윤 씨 맞아요. 그리고 잠시 후 05시 07분경에 어떤 남성과 같이 이 윤 씨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게 나옵니다. 만나기로 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남성과 같이 가요.
그리고 05시 36분경 정도의 CCTV를 보니까 지금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 산격대교라고 그래요. 그 산격대교 부근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는 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05시 50분경에 범행 현장 쪽으로, 시신이 발견된 쪽입니다. 범행 현장 쪽으로 갈 때는 이 피해자 윤 씨만 혼자서 걸어가요. 혼자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동행했던 남성은 그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06시경이 됐어요. 06시경에 참 희한한 일입니다. 들어갈 때는 같이 안 들어갔는데 06시경 CCTV를 보니까 사건 현장 쪽에서 들어갈 때 안 보였던 남성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도로변 쪽으로. 그럼 이 남성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사건 현장으로 들렸다가 다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 사람이 나오는 모습은 어렵게 찾았어요, 경찰이. 큰 도로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잡혔는데요. 거의 점 형태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거를 경찰이 확대 작업과 선명화 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겁니다. 그 동행한 남성은 확대해서 보니까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후드 티셔츠를 착용하고 외투 앞을 전부 여몄어요. 다 여며가지고 얼굴을 거의 가리다시피 했고요. 당일날 공교롭게도 비가 좀 왔습니다. 그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CCTV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비추는 형태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CCTV 영상을 확보한 거예요. 범인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장 정도는, 키가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정도는 추정할 수 있죠. 형사들은 그거라도 건졌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형사들이 여기서 하나 제대로 건진 건 그겁니다. 약속이 있다면서 연장 근무를 안 하고 새벽 5시에 나갔다. 그 다음에 5시 한 04분 정도 됐을 때 그 윤 씨하고 동행한 흰 가방 든 남성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건 현장을 보고 면식범으로 인식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형사들은 여기서 상당히 희망을 갖죠. 자, 일단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하고 원한 관계가 있거나 치정 관계가 있거나 채권 채무 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수사를 해나가는 게 수사의 기본이겠죠. 경찰이 탐문을 시작합니다. 사망한 그 윤 씨의 친구 중에서 윤 씨가 사망했을 걸로 추정되는 4월 5일 그 시간대에 확실하게 타 지역에 있거나 해가지고 그 사건하고 연관이 없을 만한 사람들을 윤 씨 친구 중에서 추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 영상 보면 여기 윤 씨 맞는데 요 옆에 이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알까?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 물어볼 때도 이게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고 사망 같은 거를 미리 말해버리면 사건 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기도 쪽에 거주하던 사람이 전혀 사건 현장하고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딱 보더니 그 사람이 영상 보자마자 추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거 한 사람 얘는 내 친구 윤땡땡이고 윤 씨고 그 옆에 얘는 박땡땡입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나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얘들 친한 친구라. 그리고요 여기 윤 땡땡이하고 여기 저 옆에 있는 흰 가방 든 박땡땡이는요 지들 둘이 엄청 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만 보고 바로 형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형사들 거기서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박땡땡이 박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누구는 이 박 씨는 사망한 지금 윤 씨하고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아주 친한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중마고우예요. 평상시에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매우 각별한 사이였고요.
약 1년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쇼핑몰 사업을 운영을 했대요, 동업으로. 그리고 지금 윤 씨가 없어지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한 8개월 가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쇼핑몰 사업을 둘이 하다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살다가 각각 헤어진 거고요. 그 후에도 둘이는 아주 이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 씨는 윤 씨가 실종되니까요. 자기도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박 씨가 윤 씨 자기 친한 친구 없어졌다고.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윤 씨의 큰아버지를 쫓아가서 또 사촌형을 쫓아가 가지고 이거 지금 윤 씨 친구가 이거 연락이 안 돼요. 빨리 실종 신고 좀 하시죠. 이러면서 또 실종 신고를 권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박 씨는 좀 묘하죠. 그리고 이 윤 씨 대문 앞에다가 "야, 윤 누구누구야. 너 왜 연락이 안 되니? 연락되는 즉시 이 쪽지 보는 즉시 나한테 연락해." 하는 것도 자기가 붙여 놨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인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씨가 인제 사망했으니까 장례를 치렀겠죠. 이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가지고 친구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고 그렇게 울었던 그런 친구라고 주변 친구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형사들 입장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은밀하게 이 박 씨를 내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박 씨가 윤 씨를 살해를 했다면 반드시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를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없다면 이 사건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까 한 8개월 동안 쇼핑몰 사업하면서 같이 한 집에서 기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이요, 교차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보험을 들고 내 보험을 수령할 사람은 얘고 제 보험을 들은 거 수령할 사람은 나예요. 박 씨가 문제가 생기면 그 박 씨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은 윤 씨예요. 윤 씨가 문제가 생기면 윤 씨의 보험을 수령할 사람은 박 씨가 되는 거예요. 교차로 보험에 가입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2015년 1월 31일 날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그 가입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두 사람이 교차보험에 가입을 했나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이 박 씨의 사촌형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차보험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었어요. 일반 상해보험은 4억 원, 질병으로 해서 상해보험은 2억 원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에 28만 5천 원을 납입하는 보험을 들은 겁니다. 이게 28만 5천 원이면 수입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게 돈을 많이 내는 보험금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망한 윤 씨는 2번 넣었습니다. 2번. 2번 그 보험금을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친구 박 씨는 아예 납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은 실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실효 상태. 참 묘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그 사망한 윤 씨 같은 경우도 그 월급 조금 받는 데에서 아버지 요양병원에 지원을 하고 나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납입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런데 윤 씨는 2번이나 넣었어요. 본인은 2번이나 넣었어요. 근데 그 2번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박 씨가 자기는 자기 보험을 안 넣으면서
윤 씨가 보험을 못 넣게 되니까 한 번은 현금으로 윤 씨한테 줘서 28만 5천 원을 보험금을 납입하게 만들고요. 또 한 번은 통장으로 30만 원을 또 입금을 해줘 갖고 윤 씨가 자기 보험금을 내도록 두 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작이 자기 보험은 자기는 안 넣었어요. 이거 뭔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보험의 수익자는 본인이니까요. 이건 범죄의 어떤 그 이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형사들이 아마 눈이 번쩍 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인제 그 형사들이 박 씨를 주목하게 됐고요. 좀 더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채무가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보험료를 이체까지 해 주면서 꾸준히 두 번 정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 생명보험을 유지해 줬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윤 씨 실종으로부터 한 일 주일 뒤에 이 박 씨의 그 사촌 형한테 연락해서 실종 신고하라고 한 것도 인제 풀리는 거죠. 어? 이래서 이게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하라고 나는 범인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가지고 "대문에다가 연락해라." 붙이고 그 어렵게 그 윤 씨의 사촌 형을 쫓아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가족만이 실종 신고할 수 있으니까 "실종 신고하세요. 실종 신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형사들로부터는 더 의심을 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박 씨를 조사를 합니다, 형사들이. 제일 먼저 질문한 건 당연히 그거겠죠. 교차보험이겠죠. "왜 사망한 윤 씨하고 당신은 교차보험을 들었나요?" 서로 수익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살아 있을 때 내 친구 윤 씨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치매 상태고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가족 중에는. 친구야, 네가 내가 너를 지정해 놓을 테니까 네가 내 보험금을 타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챙겨 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로 이렇게 해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사망한 그 윤 씨가 먼저 자기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의심은 가는데 또 이 박 씨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견 그게 뭐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박 씨 본인의 보험이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자기는 안 넣어 가지고 그 실효됐잖아요. 남의 걸 돈을 빌려줘 가면서 넣게 해 놓고 왜 정작이 자기 거는 안 넣어요? 자기 건 넣을 필요가 없죠.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다 갈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박 씨의 경제 상태를 형사들이 아주 꼼꼼하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게 됐더니요. 뭐 보니까 뭐 실직 상태에 수입이 전혀 없어요, 수입 구조가. 거기에다가 뭐 심지어는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까지 밀려 있는 상태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6,300만 원을 빌려다 쓴 게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 800만 원을 또 빌려 쓴 게 있고요. 그 여자친구들한테 돈을 상당히 많이 빌려 쓰는 또 그런 재주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사람이 또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요.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3천만 원. 그럼 이 사람은 경제적인 상태는 최악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 돈 내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잘 살을까? 이 박 씨?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경남 거창에서 아주 조그만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따라서 이 박 씨는 그 부모한테 기대기도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모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 교차보험과 관련돼서 이 박 씨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친구 박 씨의 사건 당일 행적 수사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발생한 거는 4월 5일
퇴근한 이후 05시에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대에 용의자 친구인 박 씨의 행적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때 저는요 계속해서 고향 거창에서 있었어요. 난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 박 씨는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창 쪽에 이 박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전부 이제 확인을 했더니 당일날 00시 30분경, 밤 12시 30분경에 거창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CCTV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거창에 있었어요. 그리고 01시 20분 새벽에요.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문병을 가는 게 나옵니다. 이 박 씨가 그것도 병원에 있는 CCTV로 확인이 됐어요. 거창에 있습니다. 01시 50분이 됐어요. 01시 50분경에 거창에서 여자친구하고 통화한 통화 목록이 나옵니다. 거창에 있었습니다. 자, 아침이 됐습니다. 08시 50분경에 거창에서 여자친구하고 또 통화하는 목록이 또 잡혔어요. 거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01시 50분경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했죠. 01시 50분. 그리고 한참 텀이 지난 다음에 08시 50분경에 또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죠. 7시간. 그 7시간을 경찰이 공백 없이 찾아내야지 박 씨의 동선을 완벽하게 확인한 거고 문제가 없으면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7시간을 형사들이 잃어버린 7시간을 어떤 형태로건 찾아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7시간 동안 그러면 거창에서 대구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애초에부터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거창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7시간이 비잖아요. 7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거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형사들이 박 씨의 7시간 행적 찾기에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7시간.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면 이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기차나 버스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사들이 유추를 합니다. 또 박 씨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박 씨가 만약에 범인이라서 거창에서 대구까지 왔다면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택시밖에 없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거를 착안을 했어요. 택시밖에 없다. 만약에 거창에서 그 7시간 내에 왔다 갔다 했다면 택시를 이용했을 것이다 하고 형사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창 시내의 전역에 있는 CCTV를 다 확보를 합니다. 거창 시내 그 CCTV 전역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01시부터 아침 09시까지 거창 시내 전역을 오고 간 택시 8,000대입니다. 8,000여 대를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CCTV로. 전역을 오고 간 차량이 8,000여 대. 거창 시내에. 그 차량 8,000여 대 중에서 택시만 또 골라서 찾은 게 580대. 택시를 580대 추리고 그 택시 중에 대구를 다녀온 택시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어렵게 580대 택시기사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부 확인했어요. 4월 5일은 뭡니까? 식목일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4월 5일 날 기사님 대구 갔다 온 적 있나요? 근데 장거리를 뛰면 택시기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80대 580명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형사들이 탐문을 했더니 한 택시기사가 또렷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식목일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상당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차에 타더니 어디 갑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메모지를 또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택시기사분한테. 메모지를.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합니다. 대구 본리 사거리까지 택시비가 얼만가요? 이게 써 있었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택시기사분은 7만 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군소리도 안 하고 5만 원권 한 장과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선지급하라는 겁니다. 선지급. 원래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선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메모지로 목적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택시기사분이 기억이 뚜렷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택시기사분하고 같이 가서 거창 어디에서 그 사람을 태웠나요? 이걸 확인합니다. 같이 갔더니 요 지점에서 그 사람을 태웠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왜 거기를 데려갔냐면 그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웠다고 하는 승차 지점 인근을 형사들이 살펴보니까 그 인근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확보해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역시 맞습니다. 박씨, 그 친구 박씨가 택시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겁니다. 박씨가. 거기 그 CCTV에 찍혀 있는 그 인상착의는 처음에 윤 씨가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흰 가방 든 남성하고 걸어갔던 CCTV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나왔던 옷차림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박 씨는 맞는 거예요. 다만 뭐 두 개 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이때부터 얼굴은 CCTV가 아무리 나와도 얼굴은 염이고 감쌌기 때문에 안 나와요. 후드티 뒤집어 쓰고. 그래서 형사들이 이때 주목한 거는 얼굴이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인상착의와 그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를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돌려서 봤어요. CCTV를.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걸음걸이를 뭐 바꿀 수는 있죠. 연출할 수는 있지만 의식 없이 움직일 때 걸음걸이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형사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영상 걸음걸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분석 의뢰하기까지 합니다. 이 박 씨가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한번 받았잖아요. 자기 알리바이 때문에. 그때도요, 박 씨가 조사받고 나갈 때 형사가 몰래 따라가서 뒤에서 영상 촬영을 다 했어요. 왜? 그거 해놓은 것과 윤 씨하고 같이 걸어갈 때 첫날 그때 걸어가던 모습과 택시 거창에서 탈 때 CCTV 영상의 걸음걸이와 세 개를 비교 분석하면 동일인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들이 그것도 준비를 미리 했던 거예요. 조사할 때 뒤따라가서 경찰서 뒤 후정에서 찍어놨어요. 그 세 개의 영상을 분석 의뢰를 해가지고 동일인인지 여부를 이제 알아봐달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남자는 양측 내반슬 보행, 양측 내반슬 안쪽으로 이렇게 굽은 거, 이거는 오자형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반슬 보행, 오자형, 오다리 아시죠? 오다리고 양측 오다리 형태에서 양측 보행할 때는 외족지 보행을 한대요. 바깥에 외족지. 즉 말하면 오다리 형태를 가진 사람이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죠. 오다리를 가진 사람이 팔자걸음을 걷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왼쪽 이 다리는 걸음은 원회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이 세 개의 걸음걸이 특성이 이 사람한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세 개의 영상에 다. 그래서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음걸이는 결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세 개의 영상을 가지고 또 주변에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보여줘요. 그걸 세 개의 영상을. 이게 누군 것 같아요? 하나같이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박땡땡입니다. 우리 친구. 그러니까 뭐 거의 이 박 씨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형사들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사건 발생 35일째 되는 날 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했고요. 계속 이제 체포한 상태에서 추궁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밤 11시까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던 이 박 씨가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있으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형사들은 다 녹음을 했어요. 아마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경찰이 가진 의문점이 근데 하나가 있었어요. 이 의문점이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회사 정문 앞에서 사망한 윤 씨를 만나서 같이 다리 쪽으로 걸어갔었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박 씨는 사라지고 윤 씨만 혼자서 다리 밑으로 내려갔죠. 그때 그럼 너는 어디 갔었냐? 박 씨 너야. 박 씨, 당신은 그때 어디 갔었습니까? 같이 안 내려가고. 물어봤더니 가다 보니까 거기 내려가는 게 찍히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윤 씨한테 그랬대요. 야, 너 먼저 내려가. 나 대변이 좀 보고 싶어. 그러면서 거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 피해자 윤 씨는 다리 쪽으로 가고 본인은 그 정도 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CCTV에 안 잡힌 거고요.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오는 친구 윤 씨를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한 3m 정도 이 높이에요. 저기 내려가서 윤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려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려다 봤더니 마침 현수막이 거기 달려 있고 현수막 끈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늘어져서. 그 높이에서 현수막 끈을 밟고 내려가 가지고 친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말이 진술이 나오자마자 형사들 득달같이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이렇게 우회에서 돌아간 위쪽에서 보니까 현수막 끈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형사가 그 사람이 했다는 그대로 현수막 끈을 밟고 내려가 보니까 3m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즉 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를 박 씨가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박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범인인 겁니다. 그것도 형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네가 이왕 자백했으니까 현장 그림을 한번 쭉 그려봐. A4 용지 하나 줘요. 그래서 쫙 그립니다. 뭐 여기 콘크리트 배관이 여기 있었고 전봇대는 여기 있었고 친구는 요쯤에 쓰러져 있었고 요 그림을 그리도록 했으니까 다 그렸어요. 그거 확보하고 그거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현장에 이 박 씨가 안 갔다면 그 그림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범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데려가서 다른 밥 먹기 이전에 잽싸게 형사 입장에서는 현장 검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걸어오다가 어떻게 내려가서 어떻게 공격했고 하는 걸 현장 검증을 얼른 해가지고 체증을 딱 해둬버려요. 박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경찰 담당 형사한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돈 때문에 싸우다가 친구를 죽였다고 2차 자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백을 한 거예요. 문제는 유사한 걸음걸이 이외에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요. 오로지 걸음걸이 하나 갖고 박 씨라고 단정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형사들 고민이었어요. 자백 이외에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사용했던 그 범행 도구라도 있어갖고 거기서 지문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그마저도 확보에는 실패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뭐 어찌됐건 그래도 끝까지 자백하고 본인이 했다고 그러니까 형사들은 믿고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그 윤 씨하고 이 박 씨 두 사람의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공동 지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법보행 전문가 이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CCTV에 나오는 요 사람이 박 씨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막 법정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걸 받아들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법정에서 해 줍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심 재판 이후로 이 박 씨는 지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마 짐작컨대 법보행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채택된 거니까 싸워볼 만하다고 아마 얘기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 씨 이 사람은 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받은 이후에도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CCTV 속에 있는 그 용의자하고 내 걸음걸이하고 비슷하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를 범인으로 특정 짓는 그런 표적 수사를 했다. 그리고 자백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겁먹고 자백했으니까 무죄다. 이러면서 싸우자고. 뭐 경찰 입장에서는 진술 과정에서 전부 녹취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강압수사할 수도 없었고 이 박 씨가 뭐 자백한 내용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경험한 거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진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왜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박 씨가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교도소에서 KBS, SBS, MBC 이런 주요 방송사에다가 나는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나는 내 결백을 좀 증명해달라 이런 요지의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잘 아시겠지만 SBS 그 알 있잖아요. 그 알 프로에서 2016년 1월 23일 날 방영이 됐어요. 16회 방송. 이 부제가 뭐였냐면 살인범의 걸음걸이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을 주제로 취재하고 다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이 SBS 프로에서 자기의 결백을 좀 밝혀줄 줄 알았는데 취재를 딱 해보니까 방송국이 전문화된 방송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결백이 증명되기는커녕 거기에 출연한 법보행 전문 분석가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입을 모아서 박 씨가 진범이라는 분석을 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황당한 꼴이 된 거죠. 피하려다가 이제 자신의 이 범죄가 공고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돼버린 거죠. 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얼굴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법정신은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걸음걸이만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이외에도 이 사람이 범인임을 지목하는 여러 가지 이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 간접 증거가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합쳐져서 법보행까지 인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건은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된 첫 번째 사례가 되고요. 유일한 이 증거인 현재로서는 이 법보행 하나가 유일한 증거잖아요. 단독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거는 뭐 이 사건 이후에도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걸음걸이가 유사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다른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전부 모아져서 그것과 합쳐서 유죄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박 씨의 이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현격하게 다르게 특이해서 우연히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걸음걸이를 갖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백을 슬기롭게 받았고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이 법보행위 증거로 판사에 의해서 채택되면서 어떻게 보면 법보행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보행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일선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CCTV 확보해 가지고 이제는 걸음걸이를 그냥 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사 기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이건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게 구증이 돼 가지고 법보행의 결과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진범을 검거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그런 모범적인 사건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그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요, 이 사건 수사에 매진했던 제 입장에서는 후배 형사들의 노고를 치하면서 이번 시간 법보행으로 범인을 검거했던 금호강 살인 사건